예, 이해찬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광폭 협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생 개혁과제 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려면 여소야대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주요 현안에서 야당과 의견이 갈려 성공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교체 대상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김 의원님 전대 치르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되실 분이 됐습니까? 네. 네. 뭐 이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대변인을 하면서 전국을 한 3번 정도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표창장 수여하는 게 있어 주 대표님이 직접 다 일일이 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저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더불어민주당이 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정말 이게 좀 잘 맞는 분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또 잘 이렇게 야당과 협치도 하지만 좀 힘있게 끌고 나갈 이런 분을 원하고 있었고요. 그게 아마 이번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 결과도 저희가 청년이 2분이나 되셨거든요. 그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청년입니까? 40대. 예, 40대 2분이 박주민 의원하고 김혜영 의원이 예.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 만 45세 미만이어서 청년 최고위원 2분이 되신 겁니다. 네. 그래요. 첫날부터 그런데 이 대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바쁜 일정을 스케줄이 저희들이 뭐 일절이 언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그리고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구미에서 이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고요. 일련의 행보 어떻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협치를 강조를 하는 그런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얘기를 많이 이제 반영하시는 거고 통합의 개념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당대표가 되면 당 대표만 예방을 했습니다. 각 당의 당 대표만 예방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좀 돋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모욕 참배는 물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대표도 예방을 그러니까 참배를 했죠.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는 아무래도 좀 민주화 운동을 정말 세게 하셨던 분이고 당시 이제 70년대 군사 재판을 또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하실까라고 했지만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 대표가 해왔던 또는 당의 대선 후보가 했던 행보를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었고요. 그럼 정계 입문 이후에 처음으로 가신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저희가 2012년도 당 대표를 하셨을 때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눈에 띄는 행보였던 게 바로 뭐 당대표들을 다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좀 주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같이 또 일을 했던 동지였는데 이번에는 각 야당과 여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좀 만남을 갖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과연 좀 협치를 할 때 이런 인연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 만났을 때 옛날에 당정청 협의하듯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여야 대표로 대화를 해야 된다. 여야 대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한 걸 보면은 당정청 협의는 서로 같은 정권에서 협력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야 대표 관계는 이제 비판과 견제와 균형.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로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께서 5당 당대표 회의를 속히 열자라고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답은 안 주고 여야 간의 이 경제에 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 데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차이를 또 부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부터 약간 조금은 더 좀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그리고 했어요. 이번에 문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갈 때 여야 국회의원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북한 비핵화가 아무 진전이 없다. 그 진전되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옛날에 당정청 협의처럼 그렇게 쉽지 말은 되기보다는 않을 것이다. 예, 여야 관계로서 서로 좀 각이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글쎄요. 이걸 평가를 당내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 시절에 아무래도 민주당, 여당의 목소리가 좀 작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더 키워낼 것인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떠나서 물론 당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위상이 또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당의 위상이 존재감을 높이려는 어떤 노력들을 이해찬 대표가 스스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때 그 청와대와의 관계와 지금의 상황은 좀 시점도 많이 이제 지난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인수위 없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그 정부 초기에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많이 이제 그 진행됐던 시기였고요. 그럼 청와대가 주도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4개월 지나가고 이제 15개월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초기에 그 소위 허니문 기간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자신들의 그 위축된 상황을 그러니까 모면하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청와대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사실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경우에 그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는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고 또 야당 역시도 그런 입장을 천명을 했는데 그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들 보기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 상황은 아무래도 그 이제 뿌려놓은 많은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정말 호흡을 맞춰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추미애 대표의 경우는 대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당을 또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목전에 있었던 목표였다면 이제 일정하게 당이 정비가 됐고 안정화 공고화되는 시기에 당정청 관계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고 그리고 많은 그 기회를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당정청 협의회의 전원 협의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이 소집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달라진 민주당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게 작년 8월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고. 근데 작년 8월도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석 달 뒤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사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해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권 초기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바쁜 점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먼저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3개월 걸렸는데 어제는 이해찬 당대표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그 작년 8월에 오찬 때는 청와대 수석들만 배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들도 다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게감이 다르죠. 그리고 수석들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앞으로 민주당하고 협의 잘해라. 그래서 소통하고 정책 협력 이거 열심히 해라라는 그 지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해찬 그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또 청와대가 이 이해찬 대표 체제, 이해찬 대표와 이 민주당을 이제부터 조금씩 좀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대표는 사실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께 민주당 정부다. 그리고 인사추천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못했거든요. 포기했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6일 날 당대표 되고 27일 날 바로 총리 공간에 가가지고 총리하고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에 있어 가지고 청와대가 정하는 걸 그대로 수행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의 의견을 가지고 조율도 하고 그것도 반영도 하는 그런 체제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이 간섭과 잔소리가 좀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예.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위상 또 무게감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 상황, 그러니까 민생 경제 문제랄지 외교안보 문제가 뭐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당과 청과 이렇게 함께 또 국무회의 위원들이 같이 한번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진 건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워크숍은 그 이해찬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오찬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해찬 대표 통화를 그 다음 날 하셨는데요. 어쨌든 당과 충분히 더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년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그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국회의 뒷받침, 그러니까 여야 같이 공의, 국회의 뒷받침, 그 법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잘 협조가 되려면 어쨌든 청와대와 당이 일차적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여 나갈 때 아무래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초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당대표와 지도부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예. 차분차분히 국정 과제와 목표를 실현하는 일이 아마 다음 총선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채비들을 이제 촘촘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틀 전에 차관급 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교체된 통계청장 자리를 두고 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13개월 만에 이렇게 교체가 이뤄진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통계청장 교체 논란. 그 이명박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그 9년 사이에는 통계청장들이 2년 임기를 다 채웠거든요. 근데 좀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부에서 통계청장의 임기 보장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이 되고 경찰청장 임기 그 도입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국민의 신뢰의 담보이기 때문에 예. 정치의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잘라내고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또 국민들이 그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예. 이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계청은 그동안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권력기관이 아니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예. 그 통계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이 황수경 통계청장의 조기 경질을 그 이후로 통계청도 권력기관은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경제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예. 왜냐하면 이 통계 자료라는 것이 청와대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각 기관 공개가 단체, 되죠. 예. 지방자치단체들 모든 기관들이 국가 통계를 요걸 통계의 중요성이 현대 경제에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미래 전망하고 정책 세우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학문적 이론도 이제 정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그 정확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 국가적으로 거의 재앙적 수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이 의견이 제기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승인 전 청장이 임하면서도 그 내가 그동안의 정치적 중립을 공정성을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해 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자리가 새 정부 들어가죠. 새 정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흔히 말하는 코드 인사라고 해가지고 됐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물러나야 될 정도로 지금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새로 이제 임명된 사람이 사실은 통계청의 통계하고 다른 통계를 청와대에 제출해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인용했다가 굉장한 좀 여론의 역풍을 받는 그런 분이 통계청장이 되고 나니까 이 통계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오면은 안 믿고 그냥 버리면 뭐 상관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말고는 국가통계기관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져오는 혼란 그리고 그 잘못된 문제가 있는 통계를 가지고 수립했을 때 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 이걸 생각하면은
이번 인사는 정말 앞으로 걱정이 되는 인사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뭐 통상적 인사다, 문책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 논란이 있는 시기에 일단 통계청장이 그 인사에 장학금 인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통계청이라는 것 자체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그다음에 그 소위 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가 통상적인 인사라고 얘기하면 그걸 통상적인 인사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정치권에서 해석해서 마치 뭐 그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 국민을 속이거나 또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피거나 그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또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라진 환경,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그것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요청도 있는 거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와 정쟁화시키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요. 예. 뭐 인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르면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협치 개각은 없을 것 같고요. 당초에 한 2자리, 3자리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최대 6자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자리가 바뀔지 지금 뭐 국방장관도 교체설이 좀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언론에서 저희도 언론에 보호하세요? 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언론이 신속하고 또 역시 저희들은 이제 여당을 예, 인용해서 보도를 많이 뭐 하는데 속보, 단독 이런 것이 가장 많은 게 아마 인사 분야인 것 같은데요. 대략 최근에 종합해 보면은 교육, 산업, 그다음에 고용, 여성, 환경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일단은 뭐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예. 보면 거의 뭐 대략 한 그 수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유은혜 의원님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 네. 교육 분야, 여가 분야, 여가 분야. 뭐 그런 거인가요? 여가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각 이게- 어떤 폭에 돼야 되고 또 개각이 된다면 이후에 이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로 또 입각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로 지금 대상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체로 보면 경질성 개각입니다. 문책성 개각이고요. 대부분 다 지금 거론되는 데가 기무사문권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책성 인사인데 이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결과를 낸 것도 있지만 청와대가 독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자기 소신을 펴기 어려운 환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책성이라고 비치는 인사에 자기가 대상이 돼가지고 물러나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금 대통령자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인 것이 내각 패싱입니다. 청와대 독주. 내각은 그냥 존재감이 없고 좀 전에 민주당이 존재감 없다고 그랬는데 내각도 더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영향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국민들 마음을 거스리는 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인사는 실패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인사해가지고 국면 전환하고 분위기 쇄신하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내는 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다. 사고만 안 나면 다행이다. 인사청문회 제대로 통과만 하면 다행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 없을 사람만 고르고 능력이나 역량, 경륜 이거는 두 번째 고려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문회에서 깨지지 않을 사람들만 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믿고 쓸만한 사람들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에 다 데려놓는 거예요. 청와대 참모로 스텝으로 다 쓰고 거기는 그냥 큰 문제 없는 사람들만 배치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청와대 참모들 중심으로 끌고 가고 내각은 그냥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결정하면 집행하는 기관으로만 두고 그래서 이번 인사도 사실은 대통령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올릴 수 있는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개각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청와대 고민은 혹시라도 한두 개라도 뭐 문제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굉장한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더 걱정하실 것 같고 인사청문회를 많이 의식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문제 없는 탈 없는 사람 중심으로 그냥 안전 위주로 가게 되는 그런 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알겠습니다. 참 그게 참 국가적으로 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이번엔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60일간의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 특검이었잖아요. 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쟁취해낸 거고, 사실은 제가 그때도 나와서 툭하면 특검을 요구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검 요구만 했던 게 8번이었고요. 유일하게 성사된 게 이제 드루킹 특검인데, 사실은 김경수 도지사가 100만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갖고 마치 기정사실시키고 망신 주고 2번에 걸친 특검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도 2번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킹크랩인가 하는 그 시연도 진술이 엇갈리고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그 특검 중에 가장 최악의 특검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야당 역시도 좀 민망한 결과를 놓고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드루킹의 그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 행위가 이것 말고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했었던 것이 이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 특검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지나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김경수 도지사라는 그 정치인과 엮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했지만 별무소득한 것이었다라는 걸 총평합니다. 예. 네. 사실 그 초기에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된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정권 초기에 특검이란 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댄다는 거는 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특검은 그런 의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보고까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수사하는 거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검사 수사관들은 현직에 있고 앞으로 그 직에 계속 있어야 되고 앞으로 승진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사권자가 권력입니다. 대통령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고,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구나 그 이전에 단계에서 수많은 증거 은폐 조작,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놓친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다 정치권까지 들어서 가지고 특검을 갖다 민주당에서 사실 당대표부터 돌아가면서 사실상 협박을 했거든요. 뭐 심지어 특정인 특검보 박상용 특검보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특검 그만두고 나서 보자. 당신도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메시지는, 그 압박은 사실은 특검이나 특검보보다도 그 밑에서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에 대한 메시지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특검이 그만두고 나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특검하고 특검보도 나중에 조사해서 처벌하겠다 그러고 정치권이 집권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 인사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 수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고, 또 허익범 특검 자체가 그 의지나 역량이 뭐 출중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와 아쉬움을 남겼다. 뭐 두 분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그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 사실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알츠하이머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10월 1일 다시 잡혔습니다. 그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어떤 국민들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회고록을 작성할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튼 이분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총칼로 제압하고 무수한 피해를 본 분이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갖은 정말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웃음과 조롱과 그다음에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광주에서 저분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재판에는 그 불출석 사유가 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이 이미 얘기했고, 그렇다면 이분이
그 이분의 모습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밝히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부인의 말 한마디로 불출석하는 것은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를 농단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쿠데타로 등장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다운 오만방자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묵과할 수가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5.18 영령들이 아직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진상규명의 한 중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조 의원님 짧게 말씀. 올해 연세가 88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은 병원 이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판사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이 판사가 사실은 전두환 그 피고인 쪽에서 재판 관할을 서울로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예, 거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판사의 의지가 강하니까 전두환 피고인 쪽에서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사실은 말하자면 여론에 호소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판사는 더 이상 말을 안 듣는다 이래 가지고 여론에 호소하는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알츠하이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알츠하이머가 재판 불출석의 사유는 안 된다라고 알츠하이머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더라도 출석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거부하면 구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판사 의지는 이제 확고한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질병이 맞다면은 그걸 제출하는 게 맞은 것 같고 뭐 그 이후에는 뭐 판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